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딱딱 찝어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암기 방법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에 뭐가 중요했는지. 토지용의 상한선과 하한선 부분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방의 한계와 집약의 한계점. 그래서 뭐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건지,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건지, 그게 손익분기점인지, 이윤극대화점인지 섞어서 문제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시는 방법은 임진왜란 때 외구가 쐈던 재수없는 총의 이름이 뭐다? 조총. 그래서 조총은 이빨에 물고 쏜다, 손에 들고 쏜다, 손에 들고 쏜다. 그럼 조는 조방의 한계점,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 손익분기점이더라. 그럼 이 조합이 다르게 묶여 있으면 무조건 X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토지의 이용은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조방의 한계점과 집약의 한계점 사이에서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게 돼 있다. 최고 유효한 이용의 판단은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하더라. 법률적 측면에 합법적, 합리적 이용, 경제적 측면에 최고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 기술적 측면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는 이용.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이용했을 때 최고의 수익이 발생되더라는 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최고는 아니다. 최선은 다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입지잉여는 말 그대로 입지가 주는 잉여였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잉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 100% 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로 들어가기 위해 경쟁해서 집가 상승하고 뽕을 뽑기 위해 집약도를 높이더라. 무조건 층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집약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입지잉여가 플러스인 부분은 입지 조건 좋다고 얘기했고 마이너스는 나쁜 건데 어디까지는 들어서야 되더라? 적어도 입지잉여가 0인데까지는 들어서야 되더라. 이게 입지의 한계 입지였습니다. 얘는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한계지하고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가장 먼 권역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심의 택지 가격과 한계지의 택지 가격은 한계지는 택지니까 택지의 끝이니까 농지 시작 아닙니다. 그래서 택지이므로 택지 가격을 참고하는 거고 도심 택지 가격 올라가면 연결해서 움직여서 한계지 지가도 올라갑니다. 가변적이더라. 교통 발달 등에 따라 농지, 임지였던 애가 택지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럼 크게 바뀌니까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지 택지 이행지라고 함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농지와는 택지와 농지로 이용의 구분이 크므로 지가의 격차가 매우 커서 지가가 단절되더라. 단절 지가 현상. 그 다음 도시 스프롤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스프롤이니까 도시가 무질서, 무계획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더라. 팽창하는 것. 보통은 대도시의 외곽에 발생하더라. 그러나 도심의 중심에서도 지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위로 높이 올리는 입체 스프롤이 발생할 수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두고 발생되는 게 개구리가 폴짝폴짝 띵뛰는 것 같다. 그래서 얘를 땅지자에 날비자, 땅을 박차고 나는 게 폴짝폴짝 뛰는 거다. 비지적 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질서, 규칙적인 확장 이런 식으로 함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질서, 불규칙한 확장이기 때문에 표준적인 이용이 보통 되지 않더라.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지 못하니까 지가 수준은 표준치 이하가 되더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거나 시가와 조정 구역으로 묶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침입과 계승은 우리가 이미 주거분리 부분에서 했던 내용. 하양여가 최초 시작 침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계승, 뒤집으면 승계 또는 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겁니다. 그때 침입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때 침입의 종류는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이 있는데 1층짜리 건물 얼고 5층 짓는다 그러면 확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집약화, 얘가 일반적이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경제 기반 분석은 수원 지역 내에 삼성전자가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원 지역 내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외부 지역으로 수출, 외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돈을 유입시키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금을, 돈을 벌어온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남는다. 그와 같은 활동은 지역 경제를 이루고 있는 도시 성장을 주도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기반 활동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기반 활동. 그때 기반 활동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걸
비기반 활동이라고 하더라. 그 지역 내에서 자금을 유통시키는 활동을. 문제에서 비기반 활동이 기반 활동의 성장을 주도한다 그러면 걔는 X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경제기반 승수라는 게 있었는데 기반 승수는 우리가 봤던 승수법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승수는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이었습니다. 그 대신 얘는 기반 승수는 기반분의 총 고용 인수가 되더라. 그럼 총 고용 인수는 기반의 비기반을 더해서 구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면 기반 승수를 계산해 보라고 얘기해 놓고 기반 승수는 기반분의 총 고용 인수인데 그럼 총 고용 인수는 기반 더하기 비기반이지 않습니까? 이거 기반분의 비기반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반 활동 인구수가 1만 명, 비기반이 8만 명이라면 이때 기반 승수는 8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만을 더해야 되니까 9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조소득 승수는 조소득분의 총 투자액이니까 조소득에는 조소득 승수 곱합니다. 1분의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세모 승수는 세모에 곱합니다. 고로 기반의 기반 승수를 곱하지 비기반의 기반 승수를 곱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입지 계수는 특정 산업의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생산되면 수출하니까 입지가 높은 거고 수출형 산업. 만약에 똑같으면 자급자족형. 부족하면 수입해 들어온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입지 계수에서 특정 산업의 지역 내에서의 입지를 따지니까 지역 고용률이 분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분모 분자 또 뒤집어서 문제 냅니다. 함정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접근성은 동일 위치여도 접근성의 판단은 용도별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는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간다.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흡입력,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것이 많은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편의점 망합니다. 그때는 접근성이 필요할 것이다. 주의하실 것, 접근성이 실제 거리와 같은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입지이론 부분에서 주거 입지론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얘만 딱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어디에 살아라는 누가 정해주냐면 교주가 정해준다.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용이 같아지는 점. 이때 무조건 얘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다? 교외에서. 교회에서라고 기억하고 교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위치해야지만 둘이 교차하는 점, 만나는 점이 최적 주거입지가 되더라. 비용 극소화 지점으로. 정리를 반드시 꼭 해두십시오. 그때 뭐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외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분명히 주거비용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감소되는 주거비용이 있을 겁니다. 얘 주거비용은 추가로 감소되는 거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비용의 감소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그 단위거리를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증가하는 교통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때 추가로 증가하는 교통비용의 증가를 한계 교통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갔을 때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는 주거비용이 추가로 증가하는 교통비용보다 크면 얘는 외곽으로 빠져나갈 거고 그래야 비용이 더 줄어드니까 만약에 한계 교통비용보다 한계 주거비용이 더 작으면 비용의 증가가 더 크니까 이때는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도심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지 않으면 매번 외곽으로 도심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언제 멈춰 서겠다? 같아질 때 멈춰 선답니다. 그게 교주가 되더라. 교주. 얘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상업입지론 부분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중심지가 하나면 1, 2, 3, 원 모양이고 다수가 되면 크리스탈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중심지가 하나이든 다수이든 전부 다 정육각형 모양이 된다 그러면 걔는 X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중심지에서 재화가 도달하는 거리, 범위 내에서 매출액이 발생합니다. 해당 점포의 매출액. 그때 수요자가 있는 마지막
조건력, 걔를 재와의 도달거리의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럼 걔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지 1이 되는 지점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때 해당 점포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 규모를 얘를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마트가 유지하기 위한 최소 요구치의 금액과 편의점이 성립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 규모는 당연히 다르겠다. 그럼 이 표현이 만나보십시오.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최소 요구치의 크기가 더 크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와의 도달거리가 더 많이 발생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공부할 때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었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그 요구 수익률도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최소 요구치보다도 재와의 도달거리가 작으면 중심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내용. 고차, 중차, 저차원 중심지가 있을 때 주의하실 건 편의점, 지금 슈퍼가 4군데가 있었는데 슈퍼입니다. 4군데의 슈퍼가 있었다. 그때 금강마트, 동네에 있는 한라마트, 금강마트, 동네에 있는 대형 마트가 이제 딱 하나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슈퍼를 다녔던 사람들이 한라마트를 간다 다. 근데 이 한라마트 주인이 기고만장해져서 이마트 쪽에 달라붙으면 이제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갑니까? 이마트를 간다. 그래서 실제로 중차원 중심지 동네에 있는 정육 코너, 수산물 코너가 별도로 있는 중차원 중심지는 편의점 쪽에 가까이 붙어 위치합니까? 이마트 쪽에 가까이 붙어 위치한다? 편의점 쪽에. 그래서 이 부분의 함정은 중차원 중심지가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고차원 중심지 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주의 꼭 해두십시오. 그 다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었습니다. 얘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고 중요한 건 크기와 거리의 제곱을 맨날 바꿔서 문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두 도시 상호 간에는 중간에 있는 고객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때 도시의 크기가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커진다. 이게 포인트였다. 그래서 A도시와 이거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B도시가 있을 때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그럼 정확히 경계가 절반 지점에 위치한다. 반. 그래서 1대1로 상권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A가 만약에 더 크면, 만약에 2배로 크다면 얘가 더 많이 잡아 끕니까? 그래서 이 노란 빗금친 분의 토지에 존재하는 사람, 지역에 사는 사람은 원래는 크기가 같았다면 B로 물건 사러 갈 텐데 A가 더 크니까 A 쪽으로 물건 사러 가는 거다. 그럼 A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때 어디에 달라붙어 버립니까? B 쪽으로.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분기점은 큰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합니다. 그 말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큰 상점으로 대형 상권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렇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델에 의하면 대형 할인점이 성립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된다.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내용. 그래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외우는 방법. 철도 레일은 두 쪽이다. 모노레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쪽. 이 철도 레일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열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을 때만 적용 가능하더라. 그런데 현실은 두 도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도시가 상호작용을 하고 현실은 각각의 도시에 갈 때 장애물이 존재할 수도 있더라. 인문적 장애물, 자연적 장애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과 산이 막혀져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그래서 나온 게 허프의 확률 모델이 되더라. 기억하시는 방법 히읗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프의 확률 모델. 그래서 여러 상점 사이에서 적용 가능하며 얘는 무작정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로 반비례. 이 내용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델은 둘 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얘는 마찰계수. 그런데 이 마찰계수가 보통 시험 문제에 2로 준다. 왜냐하면 얘가 1.5로 주면 1.5승 못 때립니다. 3으로 주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뻑하면 1도는 2로 줍니다. 2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었다. 주의하실 건 각각의 상점별로, 도시별로 마찰 개수의 크기를 1도는 2로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구한 상태에서 효용, 유인력을 구한 상태에서 다 더하면 전체 도시의 효용이 나오고 전체 상점의 효용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걸 분자로만 올리면 그 상점, 그 도시에 가서 물건 구매할 확률이 나온다. 이게 확률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돼도 1000개가 돼도 구할 수 있다. 네, 계산은 복잡하겠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해 먹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얼굴 크기가 넓고 크면 눈, 코, 입이 한가운데로 몰립니까? 퍼집니까? 퍼진다? 얘는 분산 입지. 좁고 작으면 눈, 코, 입이 좁고 작으면 한가운데로 몰린다? 집심적 입지. 그래서 몰리고 흩어지는 것의 점포들 집재, 집심, 국부적 집중성, 분산 입지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에서 나온 거지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주의를 꼭 해두십시오. 그때 어디에 몰리느냐에 따라서 집자가 들어가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제 중심지에 몰렸다 그러면 집심, 한 곳에 그냥 몰렸다 그러면 집재, 국부적 중심지 읍내가면 있는 애들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산재성 점포 이렇게. 그래서 배우제 중심지 종로나 강남 한복판에 가면 있는 것들은 대형자나 고급자가 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가구점 논현동에 가면 몰려있더라. 그냥 일반적인 가구점은 가구단지 몰려있더라. 비교, 확인, 선택해야 되니까 비교 선택, 집재성 점포가 되고 읍내 가면 몰려있는 애들 비료상점, 종묘점, 철공소 이런 애들은 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일반적인 제과점, 잡화점, 이발소, 미용실 이런 애들, 목욕탕 같은 애들은 다 산재성 점포가 됩니다. 주의 꼭 해두십시오. 그 부분. 그 다음 넬슨의 8가지 법칙성이 있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네 팔이란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팔은 양쪽에, 그래서 양립성. 오른팔과 왼팔은 상호 보완관계. 그리하여 상호 보완관계인 점포를 섞으면 서로 고객을 주고받음에 따라 매출액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넬슨의 양립성이더라. 기억 반드시 꼭 해두십시오. 그 다음 후보의 입지효과의 시간법칙은 아무리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에 입지를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벌어들인다. 후보의 입지효과의 시간법칙입니다. 이게 상업입지론. 그 다음 공업입지론에서는 정반합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론 펼치면 그 다음 사람 반대 이론, 그 다음 사람 합친다. 싸우지 말아라. 정, 반, 합. 그래서 비용이론을 얘기한 사람 이름에 비읍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이때 수송비만 얘기했다. 노동비 등도 따진다. 노동비 등도 따진다. 그래서 최소 수송비 지점을 잡아놓고 노동비 전략 지점이 있다라면 그 지점으로 옮겼을 때 노동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수송비의 증가분보다 크면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지점으로 옮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따졌다고 했는데 집적 이익은 말 그대로 이익이기 때문에 얘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함정을 팠냐면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문제를 내버리면 함정입니까, 여러분? 함정입니다. 함정. 그 다음 이제 원료를 두 가지를 따지는데 어디에 가나 얻을 수 있는 원료가 보편 원료. 그 지역에 국한돼서 나는 원료는 국지 원료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제품 무게와 원료 무게 비교해서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원료 쪽에 위치함에 따라 전체 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제품이 무거우면 제품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 시장 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무게를 비교했습니다. 그게 원료지수와 입지중량이었다. 그럼 원료지수는 지수니까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원료가 분자. 그때 수송비 개념을 따지는 건 국지원료만. 국지원료 중량이 분자, 분모의 제품 무게. 그게 원료지수.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합니다. 2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걔는 X. 기억하는 방법은 1, 2, 3, 1. 1은 1이다. 그럼 이 입지 중량은 분자에 뭐 하나 더했습니까? 제품을 한 번 더 더했다. 제품 무게를
그래서 얘는 기준이 2가 되더라. 이 입지 중량은 2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지향력. 1보다 작으면 제품 무겁다 시장 지향력. 같으면 자유 입지형.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뭘 주의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원료에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원료에서 제품 만든다.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가면서 무거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장 지향력. 만약에 중량 감소 산업이면 가면서 가벼워지니까 원료가 무겁네? 원료 지향형 입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수송비와는 별로 연관이 없고 기술이 집약화되는 산업이라면 기술 집약적 입지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노동비가 중요하면 노동 지향형 입지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은 수요콘이라는 걸 하나 그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수요콘에는 뭐만 들어있다? 수요만 들어있다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요콘에서의 높이는 수요량이지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면적은 시장의 범위,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가격에, 제품 가격에 수송비가 포함되는 만큼을 부담을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항상 수요콘에서는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니까, 수요자 입장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공장은 수요를 가장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의 중심에 위치해야 된다는 게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기억하는 방법, 수요 이론, 수, 레슈, 슈, 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아이사드 그린넛은 이 둘을 합쳤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수요가 키울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입지인자는 그냥 들어서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각각 입지 단위는 하나하나의 비용 전략상의 항목들인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아주 치사하게 파면 입지 단위는 비용 전략상의 개념이다 그러면 X입니다. 단위는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경제적 이유는 수입이 많이 발생하니까 비용이 적게 발생하니까 이런 게 경제적 이유고 공장이 들어선 이유. 비경제적 인자는 해당 지역에서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들어설 수도 있고 그리고 국방 등의 문제로 북한과 가까운 쪽에 위치하지 않고 먼 쪽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비경제적 이유로 공장을 차릴 때에도 경제적 이유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개발론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건 개발 사업에는 위험이 중요한데 그 위험을 얘기한 사람이 카드만과 오퍼드가 있습니다.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라는 얘기를 했냐면 카드만 치면 하우스에서는 라면 한 그릇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합니까? 그리고 이 인간선 다 보이네 인간관계 파탄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잃는 사람이 발생한다.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더라. 카드만의 개발 위험. 그리고 워퍼드의 개발 위험은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법률적 위험, 시는 시장 위험, 비는 비용 위험. 가장 큰 위험은 안 팔리면 끝장, 시장 위험이 제일 크더라. 그때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아예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되는데 비싸다라는 단점이 존재한답니다.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그 다음 재개발의 종류의 수개 보철로 기억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가지고 함정을 파냐면 이게 소극적인 재개발인지 적극적인 재개발인지 함정을 팝니다. 우선 수복 재개발의 포인트는 국토를 수복한다 그러면 국토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다,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을 제거,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게 수복 재개발. 그러니까 얘는 전면적인 재개발은 아니어서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방지 대책 등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소극적 재개발. 기억하시는 방법, 보전 재개발 5 소극적입니까? 그럼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은 다 때려 부셔버리는 겁니다. 철거 재개발이 되더라. 수복 재개발도 소극적에 해당하는데 시옷
시옷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 적극적 재개발이다 그러면 은근히 헷갈립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개량이란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능의 개선, 확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걔는 개량입니다. 또 하나 이제 3번. 개발의 순서가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래 들어서 많이 안 나왔지만 기억하시는 방법은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통해 인가가 나면 시행하고 처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처분하고 시행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일반적으로. 그리하여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개발 사업을 통한 자금은 처분할 때. 그럼 빨리 자금을 조달하고 싶으면 시행과 동시에 처분할 거 아닙니까? 시행 처분 병행형의 장점은 빠른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의 순서를 따질 때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 이렇게 되면 구상한 겁니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럼 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떠올려야 되고 두 번째로 대략적인 수지를 먼저 맞춰봅니다. 수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얘를 예비적 타당성 단계라고 얘기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대략적으로 따져본다. 법률적을 따져본다 그러면 X입니다. 항상 우리가 투자론, 개발론 공부할 때 뭐 때문에 하는 거다? 수익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따져보고 구체적으로 있으면 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수지를 맞춰보고 어디다 지을지 부지를 선정하고 그 부지 위에 짓는 게 진정 맞는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법률적, 기술적 타당성은 조금 부족해도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타당성까지 있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짓고 지은 것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빌리고를 금융, 짓고를 건설, 판다를 마케팅 단계. 그럼 이 중요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마케팅 단계를 다 지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겠습니까? 초기 단계부터 하겠다? 초기 단계부터. 그네. 그 다음 금융 단계는 건축하기 위해서 돈 빌리고 건축된 걸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면 담보 가치가 그만큼 커지니까 낮춰서 빌릴 수 있더라. 이자율을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를 꼭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개발 사업은 한번 잘못 시행하면 쫄딱 나가니까 분석을 통해서 할까 말까를 따질 겁니다. 그럼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데 누가 먼저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로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시장 분석은 시작 분석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건 시장 분석. 투자론 분석은 경제성 분석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봤던 내용이 나오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세전 수익, 세후 수익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순영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걔는 다 경제성 분석이구나 이렇게 들어가 주십시오. 그때 5개를 각각의 내용으로 구분했었는데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이 GCC 타투라고 우리가 기억했던 겁니다. 이것도 MM이 있었는데 지시한다. 그곳에 뭐 하라고? 타투를 새겨달라고? 그래서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 지는 지역 분석, 시는 시장 분석, 시는 시장성 분석. 그래서 시장성 분석과 시장 분석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성이 있다 없다 얘기했을 때는 매매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만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주의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개발 방식에서 조금 체크할 내용들이 있는데 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빌려서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 구차지 방식이 있고 신차지 방식이 있는데 구차지 방식은 권리금을 주는 거고 신차지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권리금. 고에게 지대만 지불하면 되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구차지는 권리금이 있습니까? 99 이렇게 기억을 해두죠. 그 다음 토지개발 신탁과 사업수탁 방식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토지 소유주는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주가 개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맡길 수 있습니까? 수수료 지불하는 대신에 개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개발을 대행해 달라고 맡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맡기는 게 크게 토지개발 신탁과 사업수탁 방식이 되는데 얘는 그 개발 사업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진행되느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차이점.
기억하시는 방법? 토지개발 신탁. 신탁이 되면, 신탁 등기되면 여러분 명의 이전됩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그러니까 토지개발 신탁은 명의가 누구 명의로 이전된다? 개발업자, 수탁자 명의,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의 진행도 다 개발업자, 수탁자 명의로 행해지니까 자금의 조달도 개발업자 명의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근데 이 개발된 부동산은 누구 거다? 토지 소유주 거니까 사업 종료 후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다시 명의 이전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다 아닙니다. 개발 지분을. 다 누구 거고 토지 소유주 거고 개발의 수수료만 받는 것이다.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내용에 사업 수탁 방식은 명의가 반대니까 누구 명의겠다? 소유자 명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자 명의인 겁니다. 자금 조달도 소유자 명의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 종료 후에 명의 이전이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 개발업자는 뭐만 받는다? 수수료만 받는다. 개발의 수수료만. 이 내용. 이거 뻑하면 이 명의를 뒤집어서 문제를 냅니다. 주의해 두십시오. 그 다음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 토지 대고 개발업자 돈 대서 건물 올렸습니다. 그럼 토지와 돈의 투입 비율로 그 개발된 부동산을 나눠 먹더라. 이게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현금으로 대가를 받습니까? 개발 부동산의 일부로? 일부. 그러니까 현물로 대가를 받더라.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우나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4대강 개발 사업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MB 정권 때 개발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의 건설사, 개발사가 들어와서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SK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그만큼 자금력의 보충이 이루어질 거고 상호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기술력도 높아질 겁니다. 여러 회사가 합쳐졌으니까. 그렇지만 사공이 많아졌으니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더라.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리 상방식. 소유주가 스스로 다 관리하면 자가관리 또는 자기관리. 전문가에게 다 맡기면 위탁관리 또는 외주관리. 섞여 있는 게 혼합관리였습니다. 그때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은 없더라는 게 포인트. 왜냐하면 소규모의 단독주택은 자가관리가 유리할 것이고 대규모의 공동주택은 위탁관리가 유리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관리 방식에서는 건물의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조차도 스스로 가기 어려워져서 기술적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법률적, 경제적을 소유자가 보통 합니다. 그때 혼합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문제가 발생되면 섞여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관리의 효율성은 전문가에 의한 위탁관리의 장점인데 관리 효율성이 높은 게 그때 기밀 유지는 보안관리는 지껏 지가 관리할 때 잘 된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건 자가관리지 위탁관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시설관리는 소극적인 관리, 자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자산관리는 적극적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설비, 시설을 정비한다 그러면 걔는 시설관리입니다. 걔를 뺀 기본적인 나머지 것들은 다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브랜드 네임을 고친다, 그래서 금강아파트인데 금강아파트를 이름을 영어로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자산관리가 됩니다. 그럼 뭐가 적극적이고 뭐가 소극적인지를 섞어 문제 낼 수 있는데 기억하는 방법은 시옷, 지읒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소극적, 자산관리 적극적 관리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토지관리는 법경기 관리를 섞어서 이제 또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좀 강조하지 않습니까?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은 누군가 내가 밤사이 자고 있는데 밤에 와서 포크레인으로 퍼가면 내 토지가 도난됩니까? 그럼 그걸 막기 위한 건 기술적 관리인데 그렇지 않더라. 법률적 개념에서 뺏어가니까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은 법률적 관리가 되더라. 경계 확정은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는 네 거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 등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기술적 관리. 나대지의 본격적인 활용 전에 자재 하치장 그리고 테니스 코트 등으로 이용해주고 대가받으면 얘 돈 수입 비용 들어오더라. 수입 들어오더라. 경제적 관리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또 하나 주의해 두실 건 인력 관리는 사람 잘못 쓰면 돈이 무진장 샌다. 그래서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권리, 조정,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법률적 관리입니다. 마케팅 부분의 내용은 시장을 마켓이라고 합니다. 시장 넓습니까, 여러분? 그럼 마케팅 활동 폭넓다. 이걸 기억하자. 그래서 세일즈와 같은 개념이다. 그럼 걔는 X입니다. 더 폭넓은 개념.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마케팅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지어놓으면 다 팔렸는데 요즘은 수요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삽니다. 수요자가. 그래서 처음부터 수요자의 욕구를 판단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누구 중심의 시장이다?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다. 이거 공급자 중심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폭넓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미시적 환경인지 거시적 환경인지를 문제로 내면 보통 중개업자, 매도인, 매수인 미시적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미시적입니다. 정부는 왠지 큰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시적 환경이 아니라 얘는 미시적이더라. 기억하는 방법 예전에 과거에 정부가 비축해서 해묵은 쌀을 판매했던 경우가 있었답니다. 쌀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쌀 가격이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 저소득층이 먹을 수 있는 쌀을 공급하기 위해 걔를 뭐라고 했었다? 정부미. 기억합니다. 제가 선창 때리면 무창 때리십시오. 정부미. 그래서 정부는 미시적 환경이라는 것도. 그 다음 설문조사의 순서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서 한 번만 체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이라는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첫 번째 목표 파악을 하는 겁니다. 30평형대 아파트 1지역의 아파트의 구조를 알고 싶다. 그럼 두 번째, 그 지역에 누가 살지를 보통 봐야 됩니다. 봤더니 대기업이 하나 있어서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통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들어와서 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대 초중반이 원하는 아파트의 구조와 60대가 원하는 아파트의 구조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먼저 설정하고 그 집단에 맞는 항목들로 설문지를 조사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설문지부터 작성하고 모집단을 결정할 것 같지만 모집단을 결정해 놓고 그 모집단에 맞는 설문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에게 뿌리는 거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이 순서가 조모가 아니라 모조입니다. 그래서 모조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부동산 마케팅의 3차원의 시장적인 마케팅, 고객적인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고 나누는데 구분하시는 방법은 이 MM으로 쫙 기억해내면 됩니다. 시장은 시옷입니까? 시옷, 시장. STP 전략, SS, 시옷, 시옷. 그래서 시장적인 마케팅. 그 다음 4P 믹스, 시옷.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아이다의 원리는 그나마 말이 되는 게 시하다, 고하다, 관하다, 고하. 고객적인 마케팅인 거고 그 내용이고 지금. 관계는 누구랑 맺는다? 기존 고객과 맺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MM으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이고 고객적인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인데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답니다. 기억하시는 방법, 우리는 공시법 선생님을 뵈면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공시수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 고객적인 마케팅 수요자 중심. 이거 소비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TP 전략에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건데 얘를 차별화 전략이라고 함정을 팔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수요자는 세 분 오셨다고 해야지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차별화는 이미 그 표적 시장 안에 있는 다른 공급자들과 차별화를 깨야지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 외우시는 방법, STP 전략과 사피믹스를 외우는 방법은 시장 선거의 점유율 차이가 만약에 3표 차가 나면 재판 가유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들고 일어난다 이겁니다. 선거에서 진 사람이. 그래서 3표 차.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유통.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주의해 두실 건 얘 프로모션입니까, 여러분? 지금 얘 프로모션인데 여기에 P가 또 있습니다. 얘 포지셔닝이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틀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사피믹스에는 P에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뽀삐 예전에 화장지 있었습니다. 뽀삐 화장지. 그래서 뽀삐는 강아지지 사람이 아니다. 인력 관리 안 들어갑니다. 피플은 들어가지 않는다. 꼭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요자는 뭐 해야지? 세분화시키는 것이지. 세분화 왔다고 말씀드려야지. 얘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부동산 금융의 원칙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금융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금 조성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장기 저리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채권 금액의 안전한 회수가 강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혀진 저당권을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시켜야 하지만 다시 자본시장의 자금이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다시 누구로? 무주택 저소층에게 흘러들어가서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돼서 움직이더라. 이게 우리가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당의 상환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라는 것. 가장 일반적인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뭐 곱하면 나온다? 저당 상수. 그래서 잔금의 이자율 곱해서 이자가 계산되니까 원리금이 균등한데 이자가 점점 줄면 원금 상환분은 커질 수밖에 없더라. 그 내용. 그리하여 원리금 균등액의 계산은 저당 상수를 곱하거나 저당 상수의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서 구하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구하는 건 너무 쉽다고 그랬습니다. 저당 상수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원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볼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몇 차 년도에 원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자를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데 원리금에서. 이자의 계산은 2차 년도의 이자의 계산은 1차 년도까지 상환된 원금에 한 번 상환된 원금의 잔금의 이자율 곱해야 되더라. 그러면 10회차에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9번 상환된 잔금의 이자율 곱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니까 전체 원금액을 저당 대부액을 전체 횟수로 나눠주면 되더라. 1억을 20년에 걸쳐서 매년 균등하게 갚는다 그러면 1억 나누기 20, 500만 원 그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금액을 계산하는 건 너무 쉽다. 그리하여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2회차에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자를 아까 계산했을 때 똑같이 계산하셔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 갚는 금액이 작다가 뒤로 갈수록 커지는 방법. 초반엔 소득이 적다가 나중에 소득이 커지는 젊은 직장인에게 유리하더라. 근데 주의하실 건 나중에 갚는다는 사람 치고 갚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저당 대출자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이 제일 크니까 은행은 이자율을 제일 높게 적용합니까? 전체 이자가 제일 크다? 전체 원리금이 제일 크다? 그 내용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초기에는 체증식 상환 방법은 갚는 금액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지급분보다도 작아서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달라붙어서 더 커지는 걸 우리 부의 상환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 내용. 그래서 시험 문제는 크기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크기순 문제를 푸는 요령은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라고 고쳐서 푸시고 점감식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체증식은 증가했으니까 제일 크고 체감식은 감소했으니까 제일 작다.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뀌어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외가 바로 뭐다? 초기 상환액의 크기 수는 뭐가 제일 크고 체감식이 제일 크고 체증식이 제일 작더라. 아까 제일 작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으로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에서 보금자리론은 말 그대로 모기지론, 주택연금은 여기다 그래서 뒤집어졌다 그래서 영모기지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살주택 담보로 제공하고 2억을 빌렸다 그러면 2억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얼마씩 갚아라가 나옵니다. 상환할 금액이 나오더라. 그럼 지금 2억짜리 주택이 있다. 걔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타서 쓸 예정이라면 주택연금 영모기지론이라면 해마다 받았을 금액을 구할 때는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되더라. 얘를 바꿔서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영감 뭐 줘?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선창을 때리면 모창 때려보십시오. 영감 뭐 줘?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기지론 감채기금 계수, 모기지론 저당상수 이렇게 꼭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만족시켜줘야지만 얘가 유동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하여 최초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은 1차고 그 만들어진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 저당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시장, 그게 2차 저당 시장이 되더라.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 몇 차부터라는 얘기합니까? 2차부터? 네. 그 다음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를 얘기할 때 지분형과 혼합형과 여러분 채권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념을 잡아주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냐면 실제로 주식 투자는 위험이 크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야 됩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니까. 채권 투자는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도 작습니다. 그럼 둘이 섞인 게 있다면 수익과 위험의 크기가 반반일 겁니다. 중간에 위치할 것이다.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저당을 모기지를 담보로 팩트 발행되는 시큐리티스 MBS의 종류를 보면 이 MBS의 종류는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이 있었고 MPTS가 있었고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인 MBB가 있었고 이게 본드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섞은 혼합형 그럼 MPT까지 여기서 왔고 지분형에서 B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성격이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MPTB. 그리고 얘가 이자율과 만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인 채권이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만기와 이자율이 상이한 여러 개의 채권으로 쪼갠 것. 다계층 채권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계층의 채권. 그때 그 쪼개져 있는 여러 개를 다 뭐라고 했다? 트렌치. 그래서 CMO였습니다. CMO. 얘는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였다. 그래서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진화된 형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때 이 M이 2억짜리 주택담보 저당이었다면, 주택담보 채권이었다면, 이 2억짜리 주택담보 채권을 가지고, 이 모기지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2억을 아예 팔아버리는 것이다. 저당권을. 그럼 투자자에게 다 넘어갔으니까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에게 그래서 1차 저당시장에 저당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을 계좌 이체시켜줘야 됩니까? 발행기간을 그냥 통과해서 투자자에게 꽂힌다? 패스스루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매월 지급된다는 얘기라고 아예 판 거니까 2억을 조달합니다. 기본은. 그런데 이때 채권형은 2억짜리 믿고 돈 빌려줘가 되니까 2억짜리 믿고 2억을 빌려줄 리가 없다. 얘는 1억 8천. 그래서 더 적게 발행됩니다. 그 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 8천 빌려주고 2억 담보 제공받았으니까 초과 담보 유지시킨 거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돈을 더 빌려오고 싶어서 내가 원리금 수취권은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 좀 더 빌려줘봐. 그게 혼합형이더라. 그래서 1억 9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기 순위 지분형이 제일 크고 혼합형 그 다음 채권형이 되더라.
그럼 1억 9천 빌려주고 2억 담보 잡았으니까 얘도 초과 담보는 있습니까? 줄었다. 채권형보다는 지분형은 아예 팔아치는 거니까 팔아치워버렸으니까 초과 담보의 개념 자체가 없더라는 겁니다. 크기 순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내용. 그 다음 이때 중요한 건 투자자에게 하나의 혼합형으로 만기와 이자를 동일한 걸로 팔려봤더니 안 사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좀 더 잘 팔리게 잘게 썬 겁니다. 단기 트렌치는 상환기간이 단기인 반면에 이자율이 좀 더 낮고 중기는 이자율이 좀 더 세더라. 좀 더 긴 기간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장기는 좀 더 이자율이 세집니다. 골라잡아가 되는 것. 그래서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섞여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다계층 채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 그러면 지금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이 얘 통째로 다 넘겼고 얘 원리금 수취권 넘긴 겁니다. 얘만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발행기간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이더라. 이게 바로 MBB. 그래서 MBB에서는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위험의 크기가 작고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작으니까 수익도 작다. 그럼 얘는 2억 믿고 돈 빌려줘. 내가 다시 너한테 약속한 이자 줄게 이거니까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지급. 얘는 1월 단위로 매 1월 단위로 계좌이체. 이렇게 됩니다. 기억 꼭 하십시오. 그리고 MPT-B와 MPT-S의 공통점은 둘 다 계좌 이체돼서 현금 흐름이 연속된다는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영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 현금 흐름 연속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얘는 연속되지 않는 겁니다. PT 없으니까 그거 기억해 두신 다음에 콜 방어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당 담보부 증권은 기본적으로 저당을 담보로 발행한 건데 이때 M이 조기 상환돼 버리면 어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치명적인 하자 발생. 그래서 불러들이는 게 콜 되는 순간 들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선 장기간의 안정적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저당 담보 증권을 샀는데 콜돼서 불러들여 버리면 끝이니까 그것에 대한 방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콜 방어라고 하는데 이 콜 방어가 되는 게 크게 둘. 콜 방어 세 글자는 MBB 세 글자, CMO 세 글자. 그래서 CMO 중에서도 장기 트렌치만 지금 그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당담보부증권의 종류 지분형, 혼합형, 채권형,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 CMO 기억해 두시고 콜방어 세 글자짜리 두 개의 MBB, CMO. MBB는 다 되는 거고 CMO는 장기 트렌치만. 원리금 수취권이 다 넘어갔는데 투자자에게 발행기간이 보유하고 있는 게 MBB만.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도 발행기간이 감소하는 건 MBB만. 그리고 MPTS, MPTB, MBB 크기순. 감소하는 위험의 크기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순, 누릴 수 있는 수익의 크기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초과담보의 크기만 반대로 뒤집히는 겁니까, 여러분? 초과담보 없다. 이렇게. 그 다음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만 또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더 하면 이론 강의는 끝날 것 같습니다. 10분 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